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안 갖겠다고 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독촉 전화였습니다. 하루에 50통은 기본입니다. 새벽에도 울렸습니다. 밥 먹다가도 울렸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누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더군요. 30년 해로하면서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더군요. 중국집 처음 오픈할 때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같이 일어나서 육수 끓이며 고생만 했던 내 아내.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막내도 데려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현관문 나서는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더군요. 저는 중국집을 3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냥 제 삶은 절반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5억을 빚지고 전부 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이야기를 차분히 해볼까 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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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1장 짜장면 30년 저는 33세 중국집을 열었습니다. 2,9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중 2천만 원은 장인 어른한테 빌린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마누라랑 결혼 전부터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잡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권리금이 싸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안 왔습니다. 하루에 짜장면 10그릇 파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홀 보고 저는 주방에서 혼자 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11시에 가스불 끄고 점심시간에 손님 없으면 그냥 서서 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첫 해 매출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 공과금 내면 손에 쥐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장인 어른이 가게 접으라고 하시더군요. 그거 가지고 언제 빚 갚겠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못 접겠더라고요. 이미 쏟아부은 게 아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지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중에야 배웠습니다. 2년 차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1000세대짜리 대단지였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니까 배달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주문 적고 저는 웍 앞에서 면을 볶았습니다. 기름 튀어서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는데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3년 차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처음 찍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 닫고 주방에서 혼자 있는데 마누라가 몰래 들어오더군요. 등 뒤에서 저를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이제 살 수 있겠다고. 등에 닿는 마누라 체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4년 차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전날 육수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끓였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웍이 무겁거든요. 하루에 200그릇씩 볶으니까 손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 붙이고 손목 보호대 차고 그냥 일했습니다.
5년 차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7년 차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마누라가 딸 낳고 싶다고 해서 셋째까지 간 거였습니다. 애가 셋이 되니까 지출이 확 늘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애들 옷값. 마누라가 가계부를 보여줄 때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더 많이 파는 거. 8년 차에 배달 오토바이를 한 대 더 뽑았습니다. 직원을 처음 뽑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주방 보조 1명. 장사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매출 1,5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돈으로 장인어른 빚부터 갚았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3천만 원 가까이 갚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돈 받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자네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악물고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주방 한 구석에서 혼자 훌쩍거렸습니다. 15년 차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중국집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섰습니다. 단골들이 저를 보면 사장님하고 인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짜장면 먹고 자란 애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20년 차에 아파트도 한 채 샀습니다. 전세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삿짐 다 풀고 거실 바닥에 마누라랑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더군요. 마누라가 더 바랄 게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대학 가고 둘째도 대학 가고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저는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65까지만 하자. 그때 가게 정리하고 은퇴하자. 마누라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더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2장. 월 매출 3천만 원. 2018년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처음 찍었습니다. 배달 앱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화 주문이 전부였거든요. 배달 앱이 뜨면서 주문이 확 늘었습니다.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서도 시키더군요. 30분 거리에서 주문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배달 앱이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하더군요. 매출의 15%에서 20%까지. 그거 내면 남는 게 있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남더라고요. 주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박리담회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50그릇 팔던 게 100그릇이 되고 150그릇이 됐습니다. 주방 보조를 1명 더 뽑았습니다. 배달 기사도 따로 고용했습니다. 직원이 4명이 됐습니다. 저 혼자 웍 잡고 시작한 가게가 직원 4명짜리 중국집이 된 거였습니다. 그해 연매출이 3억을 넘었습니다.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빼고도 손에 쥐는 돈이 월 500만 원은 됐습니다. 25년 장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마누라 이름으로 100만 원, 제 이름으로 100만 원. 5년만 부으면 1억이 넘게 모이는 거였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2019년에는 더 잘 됐습니다. 월 매출이 평균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잘 되는 달에는 4천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테이블도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만 더 하면 은퇴인데 마지막으로 가게 단장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 간판 달린 가게 앞에서 마누라랑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올랐으니까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2020년 1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얘기잖아. 메르스 때도 별일 없었잖아. 근데 2월 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텅 빈 거리가 나오고 매일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대구는 멀잖아. 경기도까지 오겠어?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가게 앞을 쓸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웍을 잡고 면을 볶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월이 되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원래 3월은 비수기거든요. 날이 풀리면서 외식을 덜 하니까 매출이 좀 빠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4월이 돼도 회복이 안 되더군요. 점심시간에 줄 서던 가게가 텅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12개 중에 손님이 두세 팀밖에 없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확 줄었습니다. 전화기가 안 울리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8시까지로 줄었습니다. 매장 취식 금지 기간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20년 4월 매출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반토막이었습니다. 5월은 1,500만 원, 6월은 1,200만 원. 매출 그래프가 계단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가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명한테 각각 200만 원씩 주면 8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월세 300만 원, 재료비에 공과금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누라가 밤에 잠을 못 자더군요. 새벽에 눈을 떠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면 마누라가 불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직원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방 보조 박 씨는 저랑 10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배달기사 이구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여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나아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해 연말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3억에서 거의 반 토막 난 거였습니다. 가게 불 끄고 계산기 두드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 이름으로 넣어둔 적금부터 깼습니다. 1,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결제했습니다. 2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은 제 이름 적금을 깼습니다. 1,500만 원.
그것도 석 달을 못 버텼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는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가게 매출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 안 되는 달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서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기사 이군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이군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괜찮다고. 사장님이 더 힘드실 거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달 뒤에 홀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주방 보조 1명을 내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박 씨한테는 차마 말을 못 꺼냈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돌잔치에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더군요. 가게 앞에서 박 씨 뒷모습을 봤습니다. 골목을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다 나가고 저랑 마누라 둘이서 가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11시에 가스불 끄고 점심시간에 손님 없으면 서서 졸고 달라진 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없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앉아서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통장 잔고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빚의 시작.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내달라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예전에는 명절마다 짜장면 갖다 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통장에는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면서 깜빡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마누라가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어두운 방에서 마누라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대출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집 살 때도 전세 살다가 목돈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빚지고 사는 게 무서웠거든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군요. 최근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일단 심사 넣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매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신용 등급은 괜찮은데 갚을 능력이 의심된다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친척한테 손 벌릴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체면이 안 서더라고요. 30년 동안 잘 나가던 중국집 사장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이 금융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축은행이요. 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연 15% 정도였습니다. 은행 금리의 3배가 넘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자가 너무 센 거 아닌가? 근데 당장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건물주가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달라고 했거든요. 30년 지킨 가게를 이렇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3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월세 내고 재료비 결제하고 공과금 냈습니다.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버틸 수 있겠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장사가 될 거다. 그때 가서 빚 갚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안 끝나더군요. 2021년이 다 가도록 거리두기가 계속됐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매달 월세 300에 이자 37에 재료비에 공과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석 달 만에 3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또 빌려야 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것도 서너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또 빌렸습니다. 또 바닥났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2022년이 됐습니다. 그때쯤 저축은행 대출이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게 매출로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카드론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는 거였습니다. 금리가 연 20%가 넘었습니다. 미친 이자였습니다. 근데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카드 3개에서 1,50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엔 대부업체에서 빌렸습니다. 금리가 연 24%였습니다. 저축은행보다 더 셌습니다. 뭘 빌리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당장 급한 불 끄는 데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빚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행 8천, 카드론 3천, 대부업체 5천, 거기에 밀린 월세하고 외상값까지. 숫자를 써놓고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자가 400이었습니다. 월세 300에 재료비에 공과금까지 내면 마이너스가 500씩 났습니다. 매달 500씩 빚이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축은행에서 왔습니다. 이자가 밀렸다고, 언제 내실 거냐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음 주에 꼭 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못 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좀 딱딱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못 냈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2~3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전화가 10통씩 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대부업체에서 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다 독촉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전화가 20통씩 왔습니다. 새벽에도 울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부재중 전화가 10개씩 찍혀 있었습니다. 밥 먹다가도 울렸습니다. 숟가락 들다 말고 전화기를 봤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전화가 50통씩 왔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울렸습니다. 잠깐 눈 붙이려고 누워도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놓으면 집 전화로 왔습니다. 집 전화를 뽑아놓으면 가게로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길 가다가 다른 사람 전화벨이 울려도 움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10kg이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누라가 병원 가보라고 하더군요.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납니다. 2023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독촉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돈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누라가 달려왔습니다.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날 밤 마누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무너지는 가정. 그날 이후로 마누라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손님 얘기, 아이들 얘기, 동네 얘기. 근데 그날 이후로는 필요한 말밖에 안 했습니다. 밥 먹어. 가게 가. 문 닫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 등을 돌리고 자더군요. 손을 잡으려고 하면 피했습니다. 30년 해로한 사람한테 거부당하는 느낌. 그게 이렇게 쓰릴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상황을 말 못했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이미 사회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차마 말이 안 나오더군요. 막내만 집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예민한 나이잖아요. 뭔가 눈치는 채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싸웠어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가 알더라고요. 집에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니까요. 제가 전화 받고 한숨 쉬는 거 보니까요. 엄마가 매일 밤 우는 거 보니까요. 12살짜리가 다 알았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월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는데 손님이 안 돌아오더군요. 3년 동안 발길 끊겼던 사람들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빚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500인데 이자가 600이었습니다. 가게 열면 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이래서 번 돈이 전부 이자로 나가도 모자랐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월세가 6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다음 달까지 정리하라고. 30년 지킨 가게였습니다. 여기서 첫째 대학 보내고 둘째 대학 보내고 막내 키웠습니다. 그 가게를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가게 문 닫고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다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웍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손때에 묻은 웍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눈물이 나더군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2023년 9월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집기 팔고 권리금 받고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월세 정산하고 나니까 손에 쥔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장사의 결과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가게 접으니까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근데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2천만 원이 석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다가 카드가 안 긁히더군요. 계산대 앞에서 쩔쩔매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군요. 다음 달에 휴대폰이 끊겼습니다. 요금 못 내서 정지된 거였습니다. 전화가 안 걸리고 안 받아지니까 이상하게 홀가분하더군요. 독촉 전화가 안 오니까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회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낮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열어보니까 양복 입은 사람 둘이 서 있더군요. 채권 추심 회사에서 나왔다고. 밀린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현관에서 그 사람들 얼굴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또 찾아올까 봐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요. 마트도 못 가고 산책도 못 가고 커튼 치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내가 학교 갔다 와서 급식비 내라고 하더군요. 종이를 내밀더군요. 급식비 12만 원.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급식비 12만 원이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그 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을 평생 못 잊겠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누라가 말하더군요. 나 친정에 좀 가 있을게. 막내도 데려갈게. 당신 정리 좀 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급식비 12만 원도 못 내는 가장이, 가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 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누라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챙기는 거 보니까 목이 막히더군요. 막내가 자기 방에서 책가방 메고 나오더군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현관으로 가더군요. 아빠. 막내가 부르더군요.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이었습니다. 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빠 힘내라고, 금방 올게라고. 근데 그냥 뒤돌아서더군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게 막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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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5장 바닥.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마누라랑 신혼 때부터 살았습니다. 아이들 셋 다 이 집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마누라가 떠나고 막내가 떠나니까 집이 낯설어지더군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사람 소리는 없었습니다. 밥을 안 먹게 되더군요. 해 먹기가 귀찮았습니다. 혼자 밥 차려서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는 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게 하루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안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이더군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63 먹은 늙은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독촉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휴대폰이 끊겨서 집 전화로 왔습니다. 새 휴대폰 살 돈이 없었거든요. 집 전화벨이 울리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리게 뒀습니다. 10번, 20번 울리다 끊어지면 또 울렸습니다. 전화기 선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채권 추심 회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열어줬습니다. 안 열어주면 계속 올 것 같았거든요. 양복 입은 사람이 서류를 내밀더군요. 읽어볼 힘도 없었습니다. 돈 없어요.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뭐 팔 게 있나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전제품 보고 가구 보고 이거 압류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2023년 말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원리금 연체되니까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비우라고 되어 있더군요.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사 올 때 마누라가 좋아하던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하면서 빈 거실에서 뱅글뱅글 돌던 거요. 첫째가 여기서 기어 다녔습니다. 둘째가 여기서 첫 걸음마를 뗐습니다. 막내가 여기서 숨바꼭질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짐 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은 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가구는 가져갈 데가 없었습니다. 옷가지하고 이불 하나 하고 앨범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정도. 월세 30만 원짜리였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이불 깔면 다른 건 못 났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손목이 나가도록 웍을 돌렸습니다. 자식 셋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5억 빚, 가게 없음, 집 없음, 가족 없음. 그날 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끝내버릴까?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외투 하나 걸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고 한강까지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쇠가 차갑더군요. 영하 10도쯤 됐을 겁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강물이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어떤 느낌일까? 차가울까? 아플까? 아니면 그냥 끝일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쪽방 이사하면서 싸구려 폰을 하나 샀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또 독촉인가 싶어서 안 받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첫째였습니다. 아버지 어디야? 그러더군요. 새벽 2시예요. 목소리가 급하더군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없어서 전화했다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첫째가 또 부르더군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버지 지금 어디야? 뭐 하는 거야? 제발 대답해.
아들 목소리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전화기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괜찮아.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목이 메더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파산. 첫째가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있는 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위치 추적을 했다더군요. 싸구려 폰에도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차에서 내려서 달려오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 아들이 저를 안더군요. 성인이 된 아들한테 안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울더군요. 왜 이러고 있어? 왜 말 안 했어? 그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들 자취방에서 며칠 묵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들 혼자 자던 침대에서 나란히 잤습니다. 아들 등을 보면서 잠들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재워줬는데 이제 아들한테 신세를 지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파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빚을 정리해야 한다고. 파산 신청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으로 알아봤다더군요. 파산이라는 말이 무겁더군요. 파산자. 그 딱지가 붙는 거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파산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이 5억이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집도 없는 63 노인이 5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100년을 일해도 못 갚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알아봐 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더군요. 돈 없는 사람들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이요. 거기서 파산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2024년 3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빚이 얼마인지, 어디서 빌렸는지, 왜 못 갚는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적어내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발가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에 서류 내고 기다렸습니다. 석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 기일이 잡혔다더군요. 법원에 출석하라고요.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날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많더군요. 저처럼 파산 신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눈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질문을 하더군요. 빚을 어디에 썼느냐? 도박이나 낭비는 없었느냐?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건 없느냐?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가게 운영하다 코로나 맞아서 망했습니다. 도박 안 했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쪽방에 있는 이불 한 채가 전부입니다. 판사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 사람 진짜 불쌍해서 파산시켜줘야겠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건지. 2024년 9월에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파산 선고 결정문이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구나. 30년 장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파산자라는 딱지가 붙었구나. 웃음이 나오더군요.
울어야 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 킥킥거렸습니다.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고 나서 면책 심사가 남았습니다. 면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이 안 나면 빚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책이 중요했습니다. 또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2월에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한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억 원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안 갚아도 되는 게 된 거였습니다. 법적으로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날 쪽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허무해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뭘 위해 일했나? 결국 파산자로 끝났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근데 면책 받았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신용불량 기록이 5년 동안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 기간 동안은 대출도 못 받고 카드도 못 만든답니다. 취업도 제한된다더군요. 공무원도 못 되고 은행원도 못 되고 200개가 넘는 직업에 취업이 안 된다더군요. 금융 전과자라는 말이 있더군요. 법원에서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사회에서는 전과자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파산자라는 딱지가 5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였습니다. 64살에 새 출발을 하는 건데 5년 뒤면 69이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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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7장 내가 뭘 잘못했나? 쪽방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첫째, 비상금이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 월 500씩 벌었습니다.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아파트 사고, 애들 대학 보내고, 가게 인테리어 하고, 비상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게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 모은다고 적금 들었는데요. 그것도 결국 다 깨서 썼잖아요. 진짜 비상금은 손 안 대는 돈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건드리는 돈이요. 그게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장사가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30년 동안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게 올 줄 몰랐습니다. 둘째, 빚으로 버티면 안 됐습니다. 가게가 안 될 때 버티겠다고 빚을 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손님이 돌아오겠지. 그 생각으로 빚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빚에는 이자가 붙잖아요. 빚이 빚을 낳는 거예요. 3천만 원 빌려서 버티다가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거였습니다. 셋째, 손절을 못했습니다. 가게가 안 되면 빨리 접었어야 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반토막 났을 때요. 그때 접었으면 적금 깨는 것만으로 정리가 됐을 겁니다. 빚 안 지고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접었습니다. 30년 지킨 가게잖아요. 정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못 접었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는 거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더군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넷째, 가족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숨겼습니다. 마누라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아이들한테 실망시키기 싫어서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마누라가 상황을 알았으면 같이 머리를 맞댔을 겁니다. 아이들이 알았으면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숨기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터지고 나니까 충격이 더 컸던 거예요. 가장이라고 다 짊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게 용기였습니다. 다섯째, 파산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파산이라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파산자라는 딱지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빨리 파산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빚이 2억일 때 파산했으면요. 집이랑 가족은 지켰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아파트도 있었고 마누라도 떠나기 전이었으니까요.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5억까지 불린 거였습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섯째, 자영업의 리스크를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만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 내고 세금 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영업이라는 게요? 모든 리스크를 내가 지는 거더라고요. 잘 되면 내 거고 안 되면 내 책임이고 직원은 그만두면 끝인데 사장은 빚까지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젊어서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60 넘어서 망하면 재기가 안 됩니다.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늙어서 창업하는 건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30년을 버틴 거였습니다. 코로나만 안 왔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 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곱째, 출구 전략이 없었습니다. 65에 은퇴하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게 언제 팔지, 누구한테 넘길지, 노후에 뭘 하고 살지 아무것도 안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허둥댄 거였습니다. 가게 접을 타이밍을 놓쳤고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달랐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실수들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가 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지금쯤 마누라랑 손잡고 여행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막내 중학교 졸업식에도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쪽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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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8장. 그래도 살아야지. 면책 결정 받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쪽방에서 삽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창문 작고 어두운 그 방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익숙해졌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공판장에 갑니다. 채소 상자 나르는 일이요. 하루 4-5시간 일하면 3-4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64살 먹은 늙은이가 20kg짜리 상자를 나르니까요. 20년 전에 웍 들면서 아팠던 손목도 여전히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다. 허리 펴는 데만 5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일합니다.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월세 내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누구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첫째가 가끔 찾아옵니다. 쪽방까지 와서 밥 사주고 갑니다. 아버지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걱정 말라고 합니다.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둘째는 연락이 뜸합니다. 바쁜가 봅니다. 아니면 연락하기 불편한가 봅니다. 이해합니다. 망한 아버지 보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요.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못 봤습니다. 3년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마누라가 연락을 안 해줍니다. 막내가 아빠 보기 싫다고 한다더군요. 그 말 듣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헤어졌으니까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겠네요. 졸업식 때 가고 싶었습니다. 몰래라도 뒤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가면 막내가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마누라한테 한번 전화한 적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마누라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짧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건강해. 그러고 끊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하더군요. 미워한다는 말 들을 줄 알았습니다. 원망한다는 말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건강하라고 하더군요. 30년 해로한 정이 그래도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남남이니까 그냥 하는 인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코로나 터졌을 때로 돌아가면요. 그때 가게 접었을 것 같습니다. 빚 안 내고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뻔한 적 있습니다. 그때 왜 안 뛰어내렸냐면요. 아들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야?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막내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있으니까 마누라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처지에 있는 분 계시면요. 창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분,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분, 가족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괴로운 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첫째, 비상금 꼭 만들어 놓으세요. 최소 1년치 생활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건드리는 돈이요. 코로나 같은 일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안 되면 빨리 접으세요. 이미 쓴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까워서 더 쓰면 더 큰 돈 잃습니다. 셋째, 빚으로 버티지 마세요. 빚은 눈덩이입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커집니다. 넷째, 가족한테 솔직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세요. 다섯째, 파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새 출발입니다.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걸 잃습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창업하겠다고 하시면요. 말리세요. 특히 60 넘어서 창업하겠다고 하시면요. 진지하게 말리세요. 경험 없는 업종에 뛰어들겠다고 하시면요. 온 힘을 다해 말리세요. 퇴직금으로 창업하면요. 잘 되면 좋지만요. 안 되면 전부 잃습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가족도 잃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30년 짜장면 볶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11시에 가스불 껐습니다. 손목 나가도록 웍을 돌렸습니다. 자식 셋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겁니다. 파산자, 쪽방 거주, 가족 없음.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저처럼 끝까지 가지 마시라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거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은 버틸 힘이 나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